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우. 자기에서 성격장애의 전반적인 애우는 조심스럽다. 이러한 성격 구조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견고하고 부드럽게 기능하는데 이것이 분석 과정의 커다란 장애물이다. 내담자의 병리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성격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주는 이점은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내담자는 가장 심한 분열성 성격처럼 효과적으로 사회생활로부터 심리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흔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 좀 더 의미 있는 정서적 교류를 하는 데서 오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는 자신을 은근히 보호하면서 자기애적 공급은 효과적으로 뽑아내는 것 같다. 네, 자기애적 공급이란 말은 영어로는 narcissistic supplies라고 그래요. supply이라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원재료를 공급해주고 할 때 공급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narcissistic supply라고 자기애적 공급, 자기의 잘난 모습에 대한 찬미나 찬사나 칭찬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공급이라고 서플라이라고 표현한 거죠. 필자는 3장에서 자기선 성격이 크게 보아 방어 기제는 경계선 성격과 비슷하지만 이범주 내담자에게 알맞는 표현적 정신분석 치료법으로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분석만이 자기성 성격에 대한 치료적 선택이라고 하였다. 이런 내담자 중 일부는 분석을 견디지 못하고 지나치게 퇴행해버릴 뿐만 아니라 전이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경직된 병리적 성격 방어를 움직여 보려는 어떤 노력에도 과도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분석에 의해서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 불특정 영역에 심한 자아 약화가 나타나며 1차 과정사고로 퇴행을 보이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와 뚜렷한 경계성 성격 내담자는 정신분석이 금기이다. 이런 내담자는 심한 퇴행과 아주 초기의 병인적 갈등이 전이에서 재활성되는 것을 보통 견디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은 정신분석 치료의 필수적인 정신병으로 가지 않고도 이를 견뎌내야 한다. 이런 집단에는 좀 더 지지적인 치료 접근이 가장 좋아 보인다.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기애적 내담자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고려하는 것이 개인 사례에 유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 우울과 애도를 체험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구별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컨버그가 강조할까 하는 것은 정신분석이라는 개념 자체를 순수한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이고 사이카라지 쪽에서 보려고 하니까 어떤 자객적 환자들은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정신분석 치료가 되지만 어떤 분은 정신분석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이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거의 보드라인 환자나 심한 자객적 환자는 정신분석적 방법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컨버그는 그중에 일부는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케이스도 소수지만 있고 그리고 정신분석은 아닌데도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히는 셈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다른 이고 사이칼리스트라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이나 혹은 대상관계 입장에서는 환자층에 상관없이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정신분석이라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해석이라는 방법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잉이나 미러잉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하나의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 중에 하나로 새로운 기법을 추가시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주 4회나 5회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해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최소한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통과한 뉴라틱한 환자 수준 신경증적 레벨에 있는 사람 이상 돼야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고정적인 개념을 떠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전이와 저항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정신분석이라고 보고 있어서 정신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환자층에 뉴라틱한 환자층에 그리고 그것도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썼던 정신분석의 개념을 확장해 나가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기법으로 정신분석의 개념을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들이 새로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에게도 전이나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 그래서 어떤 지지적인 치료나 혹은 인지적인 치료하고 다른 정신분석적인 안목을 통해서 치료하는 이런 다른 학파들이 있는데 이분은 니고사이칼리의 배경을 통해서 아직도 정신분석을 그 용어를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지지적 치료로 치료할 사람 이렇게 구분해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면은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모든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인데 거기에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개념들하고 융합시켜서 본인 스스로를 이고 사이칼리스트 겸 대상관계 이론가 뭐 이렇게 본인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부분을 이분법으로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자아심리학자들도 요즘 현대에 와서는 모두 다 대상관계 이론을 다 수용하고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가들도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 이고 사이칼리스트다, 어쩌고 대상관계 이론가다라고 구별하지만 사실 구별할 수 없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대상관계 이론이 포함된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멜라니 클라인 쪽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을 좀 더 개발시킨 거고 그래서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도 프로이디언이면서 어떤 대상관계 이론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이런 절충적인 측면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와 전혀 다른 쪽에서 접근하는 관계적 이론들은 페어벤의 이론 같으면 이런 본능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이칼러지로 간 거죠. 순수한 역동 이론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리고 어떤 미국 쪽에서 대인관계 심리학 또 프로이드 이론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어떤 환경 중심의 이론들이죠. 그래서 본능 중심의 이론과 또 다른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을 접목한 이 컴버그 입장은 프로이드 입장과 대상관계 이론을 잘 함께 소화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어느 라인을 통해서 구별한다고 하는 게 하나의 모두가
조금 심플리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개개의 이론가 중에 순수하게 어느 한쪽의 이론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정신분석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봐요.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리스나 대인관계 심리학이나 다들 어떤 환자층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환자를 보거나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있으면 그 환자에 적합한 이론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그래서 이 이론들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의 이론은 통일된 이론을 갖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하다고 보여요. 나는 이거 사이트까지만 따르겠다. 아니면 나는 대상관계 이론 가지고만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인데 어쩌면 우리의 인격 다양한 이론을 크게 봐서 우리가 이드 심리학이라고 하는 역동 중심의 심리학 드라이브 티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자아 중심의 이고 또 하나는 셀프 중심 이론 그리고 관계 중심 이론 그래서 아까 중요한 개념들 드라이브나 이고나 또 대상관계나 셀프 이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이론들이 발달했지만 정신분석 전체로 본다면 어느 환자에게나 이 네 가지 측면들을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거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 되는데 이론가들이 이걸 전체로 통합해서 이론화하기 어려우니까 그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론을 개발했을 뿐이지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는 환자의 어떤 포뮬레이션을 할 때 케이스 포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이 여러 학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요점들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응집성도 보아줘야 되고 이고의 스트렝스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분의 역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떤 금지가 있는지 이런 역동 쪽에도 봐야 되고 대상관계가 혹은 대인관계가 이 사람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다 놓칠 수 없는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이란 얘기죠. 한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는 다양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측면 전부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측면들을 다 바라보는 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자아를 바라볼 때는 자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고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대상관계가 개발하는 어떤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면 그게 전부여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 이론들이 하나의 스페시픽한 툴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 툴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분석가라는 용어도 생소할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을 정신분석가라고 봐요. 왜냐하면 ICC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정신분석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신분석적 상담을 하는 분이어서 제도적으로 여러분이 정신분석가라는 개념을 집착할 필요는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정신분석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ICC의 졸업생이 되려면 본인이 정신분석가임을 수용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신분석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 앞으로 퇴학시킬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신분석가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내담자를 치료하는 사람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정신분석가라고 타이틀을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분석가예요. 그러면 근데 이 셀프 시스템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스트러글 하면서 이 과정을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신분석가로서 정신분석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도우면 정신분석가인데 사회적으로 누가 인정해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격증에 너무 연연하는데 자격증이 제도상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충분하게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돕는 방법에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분들 정신분석적인 이해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훌륭한 정신분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내는 타이틀을 여러분이 정신분석가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정신분석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좀 폭넓게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단순한 인지적인 치료도 필요하죠. 단기 상담도 필요하지만 내가 폭넓은 정신분석의 세계를 가지고 이분들을 돌본다고 하는 자부심이 여러분 우선 있어야 돼요. 자,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는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내 정서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좀. 아, 저는 정신분석가라고는 감히 못하고요. 그냥 라이프 코치, 정신분석 라이프 코치라고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근데 그 라이프 코치는 정신분석가와 영성가를 포함하는 라이프 코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이프 코치라고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여러분 라이프 코치로서, 근데 그 라이프 코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뭘 도와주거나 하는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라이프 코치가 아니고, 돈을 잘 벌도록 하는 라이프 코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몸을 돌보는 라이프 코치도 아니고, 여러분의 라이프 코치라는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라이프 코치는 정신분석가이며 영성가인 라이프 코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우리 ICC가 얘기하는 라이프 코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가만 가질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넘어서는 영성까지를 소화한 사람을 저는 라이프 코치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임상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정신분석적 기법이라는 거가 없잖아요, 실은 사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기법이라는 게 실은 없잖아요.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기법이에요, 말하자면. 뭐 다른 기법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결 중심이면 뭐 기적 질문도 대처 질문 뭐 여러 가지 뭐 척도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것도 실은 뭐 있거든요. 기법, 비니자 기법도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거든요. 굉장히 체계화돼서 그냥 네, 어떤 그 눈에 훈련해서, 보이는 가져다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은 이 정신분석 기법이라는 거는 실은 그 테크닉적인 거는 없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임상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이제 회기가 더하고 또 케이스가 이제 늘어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부는 꾸준히 이렇게 해오는데, 이게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게 늘지 않죠. 네, 그냥 정말 콩나물에다 계속 물 주는 작업은 하는데, 이제 콩나물에 물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새 조금 콩나물이 조금 자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세팅 안에서 되게 똑같이 뭔가 기법적으로 뭔가를 뭐 이렇게 제가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들어주고 담아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안정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케이스를 또 마친 후에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내가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뭐 비혼에 담아주기라든가 또 뭐 위니카스 안아주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이런 뭐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뭐 과하게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앉아 있고 들어주는 거, 담아주는 거만 했을 뿐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담자들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걸 보면은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신비롭고, 그래서 이게 뭐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구나. 들어도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교수님이 그 카렌 뭐지 찰스 브레너가 예. 뭐 그 구조 이론을 다 파악했으니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부를 또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안전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전히 그 세팅 안에서는 뭐 길을 잃고 헤매지만 실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비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감히 뭐 제가 정신분석가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정신분석가의 길을 또 꾸준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분석가라는 개념 혹은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을 온고잉 개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아 이상은 그냥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자아 이상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개적 환자라고 하는 것은 내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그랜디오스 아이디얼라이드 셀프하고 같다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환자란 얘기야. 그게 근데 자꾸 저희를 환자를 만드신다고 그러세요. 정신분석가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신분석가라고 하라고 하세요, 교수님? 그 잘 식별하는 얘기.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도 있고 환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그 갈림길이니까. 그러니까 라이프 코치나 분석가라는 것은 온고잉 개념으로 파악하면 라이프 코치나 정신분석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그 이름을 정신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완성된 정신분석가는 없어요. 완성된 정신분석 라이프 코치도 없고 그건 계속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그 도반들을 불러서 정신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 겸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미 완성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분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더 이상 근데 그대로 유지가 안 돼요. 문제는 거기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추락을 해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성하고 똑같아요. 영성에서도 이 프라이드 쪽으로 가버리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스피리추얼리티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의 함정에 걸려버리면 바로 영성을 다 잃어버려요. 똑같은 게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도 자기가 정신분석가 됐다고 그것을 자기는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분은 거기서 이미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간다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제가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서가 복잡하게 얽히실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또 아직 이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하죠.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과정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인식하는 거고 자기에 대한 통찰과 이게 훈습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은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들이 깊어지는 거고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면 정말로 진짜 자기애적인 거죠. 바로 그 그래서 과정으로 간다는 말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정신분석가로서의 과정을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도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신분석가 제가 존경하는 이 찰스 브레너나 스파틴스 같은 분들은 90이 넘도록 어떤 분은 100살을 사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삶을 완성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분들은 그 길을 계속 탐구하면서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94세에 들어가시고
스파틴스 같은 분은 만 99세가 넘어서 100살을 살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70, 80, 90 이런 사람들을 살면서 지적 활동을 멈춘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저술도 하시고 그러니까 찰스 브레나의 마지막 책은 92세인가에 나온 책이에요. 그만큼 9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이런 정신활동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이해하면서 어쩌면 제자들이 이미 사회에서 벌써 70, 80 된 사람들 그 제자들하고 같이 분석하고 슈퍼비전하면서 이 도반으로서 평생 사는 거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또 자기 제자들과 도반으로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제가 분석을 하거나 슈퍼비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어떨 때는 사람들의 기대가 내가 완성된 사람인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그 프레셔를 느껴요. 그래서 나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적 나르시스틱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자아가 되어주기도 해요.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실제 이분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이런 것들 이분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그걸 담아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정말 이 옴니포턴트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 이런 수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많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자기가 정말 뭐가 된 것처럼 느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동완 선생님도 우리 조금 나누실까요? 우리 하는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저는 만약에 이거 공부 안 했으면 상담 재미없어서 그만뒀을 거예요. 네.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스트레스를 늘 받으면서 이제 약간 의무감처럼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알아나간다는 게 좀 의미 있고 좀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경험이 많이 되고, 예, 남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럴 때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운 것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때, 내담자를 통해서 또는 저한테서 이렇게 경험되고 일어날 때, 그때 굉장히 즐겁고 쾌감이 있고, 예, 이런 또 내담자가 제가 예를 들면 공부한 것에 대한 거의 같은 맥락의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참 공부하길 잘했다.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걸 그냥 기뚱으로 듣고 넘어갔을 텐데. 예. 그런 점이 계속 지금 상담을 하게 하는 좀 원동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약간 수행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을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걸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걸 뭐 오래 했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애나 프라이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명상 뭐 10년 동안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되고 아는 척하게 되고 그런 것도 명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저는 체험한 것이 인지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젊었을 때 경험한 것들이 나한테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이래보면 좀 더 이렇게 인지적이거나 좀 더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싶어서
내 남자하고 있으면서 그냥 내 수행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네. 그래서 그런 연결이 공부를 안 했으면 연결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우리 김동완 선생님 얘기가 크게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이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요체는 스피리추얼리티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해야 정신분석이 완성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용어로 홀딩을 얘기하는 분이나 컨테인먼트를 얘기하는 분이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성을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 쓴 이론들이 정신분석 이론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정신분석 용어로 쓰고 있지만 영성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론들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은 수행의 과정이죠.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혼자 하는 수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행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수도원들이 많죠. 과거에 수도원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이게 마너스트리가 수도원이나 이제 수녀원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동체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유리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수도자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파격적인 수도회가 예수회라는 수도회예요.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가 현재 교황을 배출한 수도회예요. 그 수도회는 한 500년 됐는데 그동안 이런 데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데 처음으로 교황이 선출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수도회는 담장 안의 수도회가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간 수도회라. 그분들은 한 곳에 수도회가 어디에 있는 어느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다 각자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가서 그 속에서 일상 삶 안에서 영성들을 살아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자들도 많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일상 삶 안에서 사람들과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깊은 영성들을 체험을 하고 사람들의 변화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이런 과정들을 살아내는 이런 영성들. 그분들도 어느 지역으로 모여있는 그룹이 있지만 이분들은 거기에 공동으로 하는 일뿐이 아니고 그분들은 밖으로 흩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수련도 필요하지만 실제 웨이 오브 라이프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일상 삶 안에서의 영성이 소화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기 구원과 세상 구원이 이게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 다 구원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세상이 유리돼 있어서 세상하고 무관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정신분석적인 트레이닝과 영성적인 삶 이거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소화해내는 것. 어쩌면 제가 ICC를 처음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도반이 되어준 것이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에 저는 항상 기뻐요. 그래서 지금 김동완 선생님이 기뻐하는 것하고 같이 저도 이게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 돌보는 일에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든데 그 속에서 본인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보람이 느껴지고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결과가 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깊은 어떤 기쁨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와서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